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창당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출마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할 게 도저히 없다면 그들에게 한 줌의 똥바가지라도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인데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이 가운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전북 군산 출마 준비했다가 접었었잖아요. 한차례 이게 다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글쎄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좀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시세 차익 본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으로 공천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결국 좌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격상으로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확실히 검찰개혁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그 층을 확실히 우리 그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 의식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 지지층 중에서 일부 그런 강성 지지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지지층한테 호소를 했을 때 이런 게 일정하게 먹힐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뭐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했지만 그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 뭐 친조국, 친문재인 뭐 이런 인사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 기자회견 보면은 뭐 검찰의 쿠데타다, 뭐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국회를 보내달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여권 핵심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조국 수사 때 서초동에 모였던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조국 수호,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수호거든요. 근데 정권 중반기 되면은 원래 이제 권력의 현 정부의 어떤 고름이 터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수호라는 거는 사실 명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수호할 게 없어요. 지금 재판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검찰 수사 단계도 그래서 이게 어떤 조국 수호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정권 후반기의 어떤 검찰 다잡기, 문재인 정권 지키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보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지금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조국 프레임으로 가면은 총선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카드거든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지지층의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는 사무총장이나 이해찬 대표의 나중에 언급할 워딩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방금 보신 분들 중에 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단장으로 임명한 인물이기도 했었죠.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장관이라는 좀 호칭이 우리 때는 선배, 형이죠. 그렇죠. 대학 때 그러니까 같은 과, 저보다 세해 위죠. 서로 그냥 뜻이 맞고 또 서로 잘 아니까. 이제 황희석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친밀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이 조광조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총장 조씨고 윤씨잖아요. 그러니까 중종시대 역사적 인물에 대비해서 조국 전 장관은 조광조고 윤석열 총장은 윤원영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를 보면은 조광조는 어떤 개혁의 상징이고 윤원영은 간신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유를 한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조광조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뭔가 당시 악습을 폐지하고 유학의 기본으로 돌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권검 어떤 유착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조광조는 윤석열 총장 아닌가요? 그다음에 윤원영은 간신으로 평가되는 윤원영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문정 왕후의 오빠로서 중종이랑 되게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예, 예. 그럼 문 대통령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군데요? 그냥 성이 같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여기는 여기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논란 외에도 이 황희석 전 국장이 SNS에 검찰 쿠데타 세력이다 이러면서 14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법무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고 검찰하고 같이 업무를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 거기에 따라서 동조할 만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번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그게 부당했다,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하는 측이 꽤 많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부인과 관련되는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윤석열 총장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냐, 또 형평성에 관한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고, 민심을 천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민심의 흐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은 투표장에 간 그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네. 하여튼 최근에 국면에서 움직이는 상황들로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되는 의혹과 같이 결합되면서 예. 이런 목소리에 일부분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부담스러워서일까요? 윤호정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저희는 대단히 이 부적절한 이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또 도덕성을 중시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김상원 평론가님,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열린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형제정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네.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공천을 중단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선을 긋고 있거든요. 선거 전후, 총선 이후까지요. 결국에는 연합, 합당 두 당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같은 지지층을 놓고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에서 몇 석이라도 의석을 갖고 가게 되면 다시 또 합당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합당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방식으로 의원들이 옮겨갈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민주당 입당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 선을 그어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제일 경계했던 프레임이 뭡니까? 조국 장관, 조국 프레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이 조국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전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형제 정당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나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에 그나마 있는 부동층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또 부동층이 외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을 긋는 작업을 할 거고요. 또 반면에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가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친화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쟁적인 모습들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뭐 선을 그으면서도 뭐 이해찬 대표는 총선 후에 열린민주당이랑 최소한의 연합은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이 뭐 당선돼서 뭐 민주당에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는 영구 제명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근데 그 영구 제명이라는 게 당원 당규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개정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령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바라보는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일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도 표심을 끌어오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데 표심을 끌어오지 않고 자칫 이게 무슨 조국 프레임으로 오염돼 버리면은 중도층 표가 이탈돼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시 뭐 범연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나중에 뭐 김의겸 대변인이 여기서 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 개인이 아니라 열린민주당 전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구도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열린시민당 당초 오늘 비례대표 명단 어느 정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내일로 미뤄진 상태인데 김성환 평론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미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여기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도부를 찾아가서 좀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왜 우리가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냐.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우리를 앞번호로 해달라. 그러면 소수정당을 배려하자. 이 명분까지도 완전히 걷어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사실상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모습이 그렇죠. 네,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모양을 최대한 그래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이번에 선거법을 바꿔서 중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30석이라도 배정해줬다고 하는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법 제정에 참여했던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부정하게 되면은 그럼 뭐하러 선거법 바꿨느냐는 얘기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근데 지금 한 5개 정당하고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정당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정당한테 한 4석이나 뭐 배분해주고 그리고 시민사회하고 원래 정치개혁연합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치개혁연합에서 등을 돌리고 지금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민사회단체 쪽하고도 척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최대한 그쪽에 있는 인사들을 뭔가 끌어오는 달래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5석이나 이렇게 배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민주당에 원래 영입했던 인사들, 비례 순번을 받으려고 했던 인사들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선 안정권이 17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11번에서 17번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면은 영입 인사들을 그럼 대충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셔와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당초 민주당에서 비례 순번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